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예인입니다. 오늘은 7월 2일 목요일이고요. 방송하러 오는데 비가 한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했던데 전국적으로 이제 장마가 시작된 거고, 이럴 때 우산 가지고 다니다가 장마 잠깐 멈출 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산 놓고 그냥 가요. 맞아요. 우산 잃어버린 게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사도 부족한 게 우산인 것 같은데요. 이 우산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우산 꽂이에 넣기 전에 사진을 찍어두면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손잡이에 스티커나 키링을 달아두는 것도 좋은 예방법이라고 합니다. 또 우산 위치를 속으로 한번 말하거나 혹은 소리내서 말하면 기억력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번 장마철 우산 잃어버리지 마시고, 또 그리고 장마철에 사고 자주 발생합니다. 사고 나지 않도록 또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목요일의 행복한 아침 밝고 활기차게 시작해 볼게요. 네, 목요일 아침입니다.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우리 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어제 새벽 귀국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포함한 9명의 선수들이 입국한 공항에선 팬들의 따뜻한 응원이 이어졌는데요. 전날 홍명보 감독 귀국 당시 야유가 나왔던 모습과는 크게 대조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지난달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월간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독일과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달성한 대기록인데요. 특히 인공지능 수요 확대에 힘입어 반도체 수출이 큰 폭으로 늘며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상반기 누적 수출액도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올해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반 담배를 끊고 전자담배로 바꿔도 폐암 위험은 크게 줄지 않는다는 국내 연구진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암 위험을 낮추려면 완전한 금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애인의 구강 건강이 비장애인보다 훨씬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 아동의 64%가 충치를 경험했고, 최근 1년 동안 제때 치과 치료를 받은 장애인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는데요. 치료를 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의 구강 건강 안전망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비급여였던 도수 치료가 어제부터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전환됐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은 주 2회, 연간 15회까지 받을 수 있고, 예외적으로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되는데요.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 들어와 있는데요. 이 가운데 집중적으로 살펴볼 모닝픽 어떤 이야기죠? 축구 월드컵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32강 진출에 실패하는 바람에 많은 국민들이 좀 실망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우리 대표 선수들이 어제 새벽에 귀국을 했습니다. 일단 선수들이 서로 나눠서 귀국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9명의 선수가 어제 새벽에 귀국했는데요. 손흥민 선수도 거기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공항 분위기가 어땠는지 관심이 쏠렸는데, 하루 먼저 귀국했던 홍명보 감독 귀국 대화는 사뭇 달랐습니다. 네, 홍명보 감독은 팬들의 거센 야유와 또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번에 우리 선수들 입국할 때는 위로의 목소리와 응원이 훨씬 더 많았다고요. 네, 홍명보 감독 귀국했을 때는 분위기가 좀 험악했잖아요. 네. 홍명보 나가, 한국 축구를 망쳤다, 이런 얘기도 쏟아졌고요. 그리고 축구협회를 성토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근데 반면 어제 새벽 귀국한 선수들에게는 따뜻한 응원이 이어졌는데요. 공항을 찾은 팬들은 고생하셨어요, 고개 숙이지 말아요, 이런 소리를 외치면서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네, 대표팀의 성적에는 실망했지만 우리 선수들에게는 따뜻한 격려, 응원을 보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선수들 입장에서 환하게 웃을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참 난처하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좀 힘들었을 거예요. 선수들은 입국장을 빠져나와서 별다른 말 없이 곧바로 게이트로 향했고요. 손흥민 선수는 취재진에게 짧게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팬들은 각자 좋아하는 선수의 유니폼을 입고 현수막을 든 채 묵묵히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선수들 마음은 우리보다 더 아플 거예요. 네. 이번에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선수들에게는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거 참 좋습니다. 잘하신 것 같아요. 자, 모닝픽 다음 픽은요. 요즘 연초담배를 전자담배로 바꾸시는 분들이 많죠. 길 가다 보면 전자담배 피우시는 분들도 부쩍 많이 늘어난 걸 느끼는데요. 아무래도 담배 피우는 사람도 담배 쩐내 싫다고 할 정도로 담배 쩐내가 안 나는 장점도 있기도 하고요. 전자담배로 바꾸면 몸에 그래도 덜 해롭겠지 하는 기대 같은 게 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 연구를 해보니까 완전히 달랐습니다, 결과가. 국내 연구진이 일반 담배 흡연 경험이 있는 성인 452만 명의 건강검진 자료를 분석을 했는데요. 일반 담배를 끊고 전자담배만 계속 사용한 사람은 전자담배까지 모두 끊은 사람보다 폐암 발생 위험이 약 1.5배, 폐암으로 사망할 위험은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담배로 바꾸면 그래도 뭔가 위험이 좀 줄어들 줄 알았는데요. 완전 금연과 비교했을 때는 차이가 좀 상당합니다. 아무래도 전자담배 피우면 좀 깨끗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네. 연초담배 피우면은 담배 연기가 이렇게 태워지면서 그때 해로운 물질이 몸에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우리 몸에 나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자담배는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포름알데히드 같은 발암 물질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오래 흡연할수록 몸에 이런 안 좋은 물질이 축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50세에서 80세 사이 하루 한 갑씩 20년 흡연한 사람은 전자담배로 넘어갔을 때 완전 금연자보다 폐암 발생 확률이 1.9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폐암 위험을 확실히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전자담배로 바꾸는 게 아니라 완전 금연이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담배를 끊는다는 건 담배를 줄여나가는 것이 아니다. 네. 그리고 전자담배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다. 담배를 딱 끊는 거. 딱 끊는 거네. 이게 중요합니다. 네, 다음 모닝픽은요? 혹시 두 분은 도수 치료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아, 그래요? 저는 한 번 있었어요. 와. 약간 이렇게 사고 비슷하게 충격이 아. 있었을 때 그때 도수 치료 좀 받았던 기억이 그러니까 교통사고 있거나 이런 네네. 분들이 도수 치료 좀 받아서 몸을 회복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동안은 이게 비급여기 때문에 병원마다 치료비도 막 들쭉날쭉하고 치료비도 너무 비싸다 이런 하소연이 많이 나왔는데요. 어제부터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바뀌면서 이용 방식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네,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 소식을 듣고 좋아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막상 좀 들여다보면요. 횟수 제한도 있고 본인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관리급여로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1회 치료가 어떤 곳은 뭐 몇만 원 정도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도 있지만 어떤 곳은 한 10만 원 넘어가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치료비가 들쭉날쭉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관리급여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게 1회 43,850원으로 고정이 되고요. 그 대신에 진료비의 95%는 환자가 부담을 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용 횟수는 연 2회, 연간 15회까지 인정이 되는데요. 다만 수술이나 골절 이후에 관절이 굳어지는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엔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연간 최대 24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하반기만 적용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6개월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1년치를 적용해 준다 그래요. 그리고 또 바로 도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병원 갔는데 네. 제가 받고 싶은 치료가 있어요. 저 해주세요. 그럼 이건 강짜 부리는 거잖아요. 네. 의사가 판단을 해줘야 그래야 처방을 해줘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의사의 판단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재활치료나 기본 물리치료를 2주가량 우선 시행을 하고요. 효과가 없을 경우에 도수치료를 시행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운영 결과를 지켜보면서 필요한 경우에 횟수를 좀 늘린다거나 이런 보완 대책을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과잉 진료를 줄이면서 정말 필요한 환자들에게 치료하는 그런 네. 목적이어야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보겠습니다. 위클리 건강픽 장민욱 신경과 전문의 그리고 개그우먼 이희경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행복한 아침. 네, 반갑습니다. 자, 희경 씨, 이번 네. 주 건강 픽 키워드는 뭐예요? 이번 주에도 건강픽 3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딱밤, 피곤할 때 콧노래,
과자를 준비해봤습니다. 딱밤 어떤 내용일지 먼저 픽해볼게요. 픽! 이마에 딱밤 맞으면 뇌세포 죽는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사실 벌칙하면은 네.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딱밤이거든요. 아, 근데 저희 살다 보면 정말 숨은 고수분들이 계십니다. 아. 이걸 딱밤을 한 대 딱 맞으면 네. 갑자기 벼락 소리가 나요. 빡! 하면서 골이 흔들리면서 네. 머리가 멍해지거든요. 근데 아. 그럴 때 되면은 정말 나 네. 이러다가 이거 와, 뇌세포 진짜 죽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네. 실제로도 진짜 뇌세포가 죽나요? 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실 우리 뇌는 이 딱딱한 두개골 속에 뇌척수액이라는 이 물 위에 둥둥 떠 있거든요. 네. 이 충격을 굉장히 많이 완화해 줄 수 있는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웬만한 충격에는 그렇게 큰 손상을 받지는 않아요. 하긴 뭐 우리가 게임을 매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가끔 맞는 건 괜찮지만 그러면 네. 정말 습관적으로 매일 딱밤을 맞는다. 요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네, 일단 중요한 거는 네. 강도 그리고 얼마나 반복적으로 맞느냐 사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머리를 세게 맞는다거나 아니면 충격을 반복적으로 받게 되면 결국은 뇌 안에서 이 두개골 안에서 뇌가 흔들리기 때문에 봐봐. 손상이 발생하죠. 지금 이 화면에서도 봐봐요. 얼마나 아파 보여요. 네. 그 정도면 방송 끝나고 싸우겠는데. 아니 근데 어우, 네, 보기만 해도 아찔하네요. 정말 저렇게 센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은 네. 권투 선수나 격투기 선수분들은 이렇게 경기를 많이 뛰다 보면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나 봐요. 실제 병명 중에도 권투 선수 치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했었던 미식축구 선수들 보면 사후에 부검해 보면 또 역시 머리에 이제 손상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만성 외상성 뇌병증이라고 해요. 아하.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뇌에 반복적으로 큰 충격이 가해졌을 때 기억력이나 인지 기능에 손상이 오고 이것이 노년기에 치매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보고들이 많은데요. 네. 그래서 요즘엔 이 유소년 축구 선수들 이번에 이제 영국 축구 협회에서 발표했는데 12세 이하의 어린 축구 선수들에게는 아예 헤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13세 이후에만 아주 한정적으로만 헤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축구공 규격을 좀 적게 만들고 해서 어린 선수들의 머리를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들어보니까 결국은 장난이라고 해도 막 심하게 머리를 때리거나 딱밤 때리는 거 요거는 좀 위험하겠어요. 그렇죠. 뭐 한 번, 두 번 정도 장난스럽게 네.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반복적이가 너무 세게 충격이 가해지면 특히 어린 아이들은 뇌가 아직 미성숙한 상태고 발달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치명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우리의 뇌는 너무 소중하잖아요. 평생 그럼요. 써야 되니까 네. 안 되겠어요. 이제부터는 게임할 때 벌칙으로 딱밤 대신에 네. 이왕이면 소화 잘 되라고 인디안 밤 예! 요걸로 좀 바꾸는 문화가 필요할 네. 것 같아요. 괜찮은 생각. 소화도 잘 되고. 자, 두 번째 건강피 보겠습니다. 피곤할 때 콧노래인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픽! 콧노래 부르면 피로 해소된다 입니다. 네. 근데 정말 신기한 게요. 저도 이제 스케줄 끝나고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갈 때는 차에서 저도 모르게 콧노래 좋아하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심신이 안정이 돼서 그런지 진짜 피로가 조금은 해소가 된 것 같은 느낌도 받는데 이게 네. 사실인가요? 저는 어색해서 콧노래가 잘 안 나오는데 혼자 있을 때 한번 해보세요. 아무도 안 듣잖아요. 근데 뭐 제 아내나 저희 집 큰아이는 콧노래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네. 근데 콧노래를 하면 굉장히 기분이 해소가 되는 네, 네. 이유가 있습니다. 콧노래를 부를 때 이 코 속의 작은 진동에 의해서 산화질소라고 하는 물질이 많이 생성된다고 밝혀져 있고 이것이 혈관을 넓혀주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우리 몸에 산소도 많이 공급해주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오. 자, 조용히 숨 쉴 때보다 콧노래 부를 때 이 산화질소의 함량이 15배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와, 그럼 이제부터 이제 피곤하면은 커피 타러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콧노래 요거 리듬 타면 되는 건가요? 뭐 사실은 피로의 원인을 제거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한 문제겠지만 이 콧노래를 통해서 네. 기분 전환도 되고 네. 스트레스도 좀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콧노래를 부르다 보면 호흡을 좀 길게 내쉬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깊은 이 호흡 때문에 심신이 좀 더 안정되는 효과도
효과도 있고 얼굴이나 코 주변에 진동이 일어나면서 더 편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럴 때 미주신경이 항진되고 이것이 뭐 우리의 소화력을 좀 증진시킨다거나 긴장을 완화시키고 심신을 안정화시켜 준다는 거죠. 야, 그러니까 피곤할 때 괜히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좀 쉬어야겠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걸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뭐 그렇지만 너무 콧노래만 믿지는 마시고요. 충분한 휴식 그리고 수면이 진정한 보약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직장인분들 이제 출근해서 자꾸 옆 사람이 콧노래 부르면은 네. 아우 시끄러워 이러지 마시고 쉬는 중이구나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 건강 픽 과자인데요. 어떤 내용일지 만나볼게요. 픽! 당뇨 환자도 과자 먹어도 된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선생님 네. 당뇨 환자분들께 정말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진단받으면 일단 초콜릿, 과자 이거 다 끊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정말 먹어도 되나요?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맞는 말이긴 한데요. 네. 근데 당뇨라는 게 사실 당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결국 내 몸 속에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혈당이 얼마나 증가하느냐가 관건이 될 텐데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이 에너지 원인 당 이것을 섭취 말라고 우리가 권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혈액 속에 당이 지나치지 않기 위해서 절대 뭐 먹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음식은 따로 정해진 건 없죠. 그래도 네. 명색이 당뇨 환자인데 갑자기 막 네. 초코 과자 먹고 막 빵 먹고 이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요, 선생님. 먹을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마음껏 먹어도 된다. 뭐 이런 말은 서로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먹지 마시고 사실은 무엇을 얼마나 많이 먹느냐를 잘 지켜봐야 되는데 그래서 소량씩 조금 나눠서 먹는 습관을 가진다면 얼마든지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가 중요한 거였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저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견과류는 정말 많이 먹어도 좋다. 현미는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어도 좋다. 네. 요거는 어떤가요? 일단 뭐 견과류 건강식품 맞죠. 현미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많이 먹으면 이것도 역시 칼로리 섭취량이 많아지고 탄수화물 소비량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드셔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요즘 당뇨 환자분들이 많이 유행하는 것처럼 완전히 탄수화물을 배제하고 고기만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뭐 저탄고지, 저탄고기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당뇨병의 원칙은 식생활 습관에서는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째, 시간 맞춰서 먹기. 2번째, 과식하지 말기. 3번째는 골고루 먹기입니다. 당뇨는 평생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라는 생각보다는 평생 관리하면서 생활하시면 얼마든지 내가 먹고 싶은 음식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희소식이에요. 네. 당뇨는 무조건 금지가 아니라 현명하게 잘 먹어야 하는 병이다. 요거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위클리 건강 픽이었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24분을 넘어섰습니다. 이번에는 건강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민혜연 가정의학과 전문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양기영 소화기내과 전문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름 건강 지키기 2탄 장마철 질환 완전 정복입니다. 올해는 장마가 좀 늦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오려나 많은 분들 얘기하셨는데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장마도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한 달 내내 무작정 비가 다 계속 왔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맑았다가 갑자기 집중호우가 왔다가 이게 반복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맞아요. 이 올해는요, 장마는 물론이고 얘기하신 것처럼 장마가 아닐 때도 국지성 집중호우가 이렇게 쏟아진다거나 또는 막 비가 왔는데 갑자기 또 폭염이 연달아서 온 것과 같이 날씨가 좀 변덕을 많이 부릴 거라고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비가 안 온다고 방심하시기보다는요, 미리미리 장마철의 건강관리와 또 안전수칙을 잘 지키시고 대비하는 게 더 중요하겠는데요. 특히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유독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질환도 있고요. 또 기존의 질환이 더 악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건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죠. 네, 그래서 먼저 장마철 우리를 괴롭히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게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마철 위험 질환입니다. 자, 첫 번째는 오염된 물주의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수인성 감염병입니다.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그러게요. 수인성 감염병 이게 뭔가요, 선생님? 예, 수인성 감염병이라고 하면 이제 말 그대로 물이 원인이 되는 감염병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이제 물에 섞이면서 그것을 섞인 음식이나 그 물을 먹고 나서 생기는 그런 감염병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즘 같이 장마철에는요, 이 폭우로 인해서 하수나 오염 물질이 물에 섞이기가 쉽고요. 또 기온이 높다 보니까 이 세균도 빠르게 증식하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한데요. 또 이 침수 지역이라든지 물이 고인 웅덩이 뭐 이런 데들을 접촉하기 쉬워도 이렇게 보이면 일견 보면 되게 깨끗해 보이는데요. 저기에도 보면은 뭐 동물의 배설물이나 하수 각종 세균들이 많이 섞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수인성 감염병에 감염이 되게 되면요, 이게 식중독이라든지 감염성 장염 이런 형태로 이제 그 발병을 하게 되는데요. 잘 알려져 있는 게 이제 A형 간염 같은 것들이 있고요. 또 비브리오 폐혈증, 또 세균성 이질, 그 다음에 또 뭐 장티푸스 콜레라, 또 노로바이러스 이런 것들의 이제 형태가 원인이나 그런 질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 이런 것들을 보면 증상들이요, 설사나 구통이나 발열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증상인데요. 심한 경우에는 합병증으로 이어져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아니 예전에 저 어렸을 때 흙 집어먹고 놀 때 이럴 때는 맞아. 급성 A형 간염 이런 게 없이 그냥 왔다가 맞아요. 간다고 그러는데 네. 요즘에 오히려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급성 A형 간염 환자가 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면역력 확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 A형 간염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A형 간염은 이제 A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해서 간에 생기는 급성 염증으로부터 시작되는 질환인데요. 특히 영양 상태가 안 좋거나 위생 상태가 불량한 국가에서 많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줄고 있었던 상황인데, 뭐 장마철 되면 오염된 음식이나 물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고,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도 연간 약 1000여 건 정도 발생한다고 질병관리청에서 보고하고 있으니까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혹시 주로 아이들이 많이 걸리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해요. 왜 그러냐면 영유아라든지 아니면 10대 청소년들은 이 어렸을 때 이 우리나라 국가 예방 접종 이 접종 프로그램에 A형 간염 백신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하고요. 또 나이가 많은 뭐 50대 이상의 그런 성인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흙 퍼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노출이 많이 돼가지고 강해졌어. 하세요. 네. 근데 깨끗하게 살았던 저 같은 그런 분들, 저는 아니 흑증 30, 꽤나 40대. 드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네. 35살에 제가 환자한테 옮아가지고 A형 간염에 걸렸어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입원하고 그랬어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20대에서 40대 성인들이 역설적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 깨끗하니까 이런 위생병 어렸을 때 그런 게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낮아져가지고 항체도 잘 안 생기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그 시기에는 또 이 국가 예방 접종 프로그램에 A형 간염이 빠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연령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곱게 자랐어. 그렇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예. 자, 초기에는 걸리게 되면 발열이나 구토, 뭐 복통 이런 것들, 전신 쇠약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다가 이게 더 진행되면 간세포가 깨지게 되는데, 간세포가 파괴되면서 생기는 그런 노폐물들 이런 것들이 이 전신에 있는 피부라든지 하얀 눈자 위에 침착되는 게 바로 이제 황달이 되는 거고요. 이게 또 소변으로 또 많이 배출이 되게 되면 정말 생전 처음 보는 색깔의 무슨 콜라색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런 색 소변을 보는 이제 그런 증상들로 발현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너무 심해졌다, 너무 간 조직이 많이 깨지게 되면은 응급 간이식이 필요할 정도로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것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네, 이게 생명을 위협한다. 사망까지 갈 수 있다. 굉장히 무서운데요. 근데 다행인 건 A형 간염은 백신이 있잖아요. 맞아요. A형 간염 백신은요,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A형 간염
백신은 2번 맞으시면 되는데 한 번 맞고 6개월 뒤에 한 번 더 맞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늦어도 18개월 이내에 2차 접종을 하셔야지 조금 더 높은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거의 100%에 가까운 예방 효과와 함께 또 20년 이상 이 면역력이 유지되는 장기 면역까지도 얻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인의 경우는 자연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자연적으로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항체 검사를 먼저 받아보시고요. 항체가 없다면 백신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여름엔 또 휴가철에 바다를 찾아가서 바다에 많이 들어가는데 그럴 때 되면 또 비브리오 폐혈증 걱정 많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 바닷물에 살고 있는 여러 세균들 중에 하나가 이 비브리오 균인데요. 이것들에 대해서 감염이 되는 게 바로 비브리오 폐혈증입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한 50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중에서도 기온과 이 바닷물 수온이 올라가는 요 시기, 각종 유기물과 또 이 세균들이나 이런 것들이 바다로 유입되는 이 장마철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닷가에 놀러 가도 바닷가에 안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쉽죠. 나는 뭐 너무 바빠서 바닷가에 가볼 일도 없었다. 바닷물에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굉장히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비브리오 폐혈증에 걸리는 환자분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사실 대표적인 이 감염 루트가 감염 경로가 바로 이 어패류를 잘 익히지 않거나 아니면 덜 익힌 그런 것들을 섭취를 하면서 이 전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네. 이 감염이 된 이후에는요, 복통이나 발열, 오한, 그리고 또 유명하게 또 피부 괴사죠. 이런 증상들이 빠르게 진행을 하고요. 원래 좀 간질환이나 또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있던 그런 분들은요, 이게 폐혈증으로까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일단 진행을 하면 사망률이 50% 이상으로 매우 높은 위험한 질환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예방할 수 있습니까?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서 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개나 굴 같은 게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고요. 2번째, 상처가 있다면 절대 바닷물에 들어가시지 마십시오. 이것만 잘 지켜도 감염을 그럼요. 예방할 수 있다는 거니까 네.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장마철 위험 질환 2번째 이어서 볼게요. 자, 2번째는 피부에 피는 곰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야, 무좀, 완선, 그리고 어루러기입니다. 사실 장마철 되면 집에 곰팡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니 우리 몸에도 곰팡이가 펴요?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 집에서 곰팡이 주로 주의해야 되는 곳이 습기 많은 화장실이나 뭐 신발장, 벽 뒤 같은 곳이잖아요. 내 몸에서도 접혀 있는 부위들, 습한 부위들은 곰팡이 감염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철에 특히나 발병하기 쉬운 곰팡이성 질환이 가장 대표적인 게 무좀, 또 어루러기나 완선 같은 질환들이 있죠. 주로 주의하셔야 되는 데가 아까 말씀드린 접히는 부위예요. 장마철에는 땀이 많이 나고 피부가 축축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데 발가락 사이, 사타구니, 겨드랑이 이런 곳은 계속 피부가 접혀 있으니까 통풍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곰팡이 역시도 더 빠르게 증식하게 됩니다. 역시 제일 흔한 건 무좀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무좀 유명한데요. 가장 흔한 이 피부 곰팡이 질환 무좀입니다. 우리가 진균이라고 이제 곰팡이를 보통 이제 학문적으로 말을 하는데 이 피부 그 중에 하나의 일종인 이 피부 사상균이 피부 각질층에 침입해서 생기는 그런 피부 질환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손발톱의 표면이 거칠어지고 그다음에 갈라지고 또 부서지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더 심해지게 되면은 손발톱이 두꺼워지고 색깔이 변색이 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증상이 이제 발현이 되게 되고요. 또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습기 말씀하셨었는데 축축하게 약간 땀이 많이 차는 이제 손이나 발 이런 지역에서 많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근데 무좀하면은 주로 그래도 우리 아버님들이 많이 걸린다라는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자주 걸리는 거예요? 뭐 남성한테 더 많이 걸리기도 하지만 여성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통풍이 잘 안 되는 운동화 또는 이제 근로자들께서 많이 신는 이제 안전화 같은 것들 신고 다니시는 분들한테 주로 더 많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어서 그래서 이제 운동선수, 뭐 군인 그리고 야외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분들한테 굉장히 이제 흔하게 걸릴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좀 약해져 있는 당뇨 그리고 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비만 환자에게 있어서 훨씬 더 잘 걸린다고 알려져 있고 이 면역세포가 발끝까지 잘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제 이완되게 되는 거죠. 유전적 요인도 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가족 중에 혹시 무좀 환자분이 있다면 걸리기가 쉽겠죠. 근데 사실 중요한 건 내가 어디서부턴가 이거 걸려오는 거거든요. 네. 자, 무좀이 잘 옮아올 수 있는 장소 이거 예상되는 게 있으세요? 해야겠다. 네. 좀 잘 걸리는 근데 장소. 저는 그 생각 많이 했어요. 네. 헬스장. 오. 땀 많이 나니까. 네. 아니면 헬스장? 공중 목욕탕 이런데
네. 아니면 왜 누군가가 이렇게 밟고 지나간 데를 내가 또 거기 위를 밟으니까. 밟았을 수도 있잖아요. 뭐니 뭐니 해도 군대 혹서기 훈련장이죠. 아, 전투화 신고 200km 걸어봐요. 그렇죠. 땀이 많이 나고, 네. 습기 배출도 잘 안 되니까 생기는데 지금 말씀하신 데가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헬스장도 맨발로 다니는 구간들이 있잖아요. 매트 위에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탈의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맨발로 다니기 때문에 여기서 옮을 수 있고 수영장, 찜질방 이런 데가 이제 대표적인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수영장이나 찜질방은 습도가 높기 때문에 축축해서 곰팡이균이 자라기가 쉽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다른 사람, 이 무좀에 걸린 다른 사람이 밟고 지나갔던 자리에 그 각질이 떨어져 있으면 내가 그걸 밟았을 때 나한테도 옮을 수 있으니까 이 발에 대한 청결 상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무좀은 이게 계속 재발이 돼요. 그래서 민간요법이 상당히 많은데 민 선생님 이게 민간요법 도움이 좀 됩니까? 안 그래도 그래서 제가 무좀에 좋다는 민간요법들 쭉 나열을 해봤거든요. 다 나왔네. 예, 식초, 구강청결제, 소금, 그리고 마늘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진짜 무좀 걸려 보신 분들은 너무 괴로워하시거든요. 근데 간지럽고. 저의 이제 친한 가까운 분도 이제 무좀을 해결하기 위해서 식초에다가 발을 담궈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네. 몇 년 전에 저희 어머니세요, 사실. 저희 엄마가. 저도 저 초등학교 때 저희 아빠가 발을 식초에 담그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적이 저도. 있거든요. 꽤 유명한 민간요법이죠. 식초 자체가 산성이다 보니까 웬만한 균은 여기에 죽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런 산성 물질이 우리 피부에 닿게 되면 피부 장벽을 파괴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세균 감염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더 취약해지게 되면 오히려 나빠지겠죠. 문제는 식초 갖고 안 되네. 그러면 빙초산 한번 그래, 해보자. 빙초산. 더 강한 빙초산을 도전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때는 피부가 아예 부식도 될 수 있거든요. 병원까지 가셔야 될 수도 있으니까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거 구강청결제는 어때요? 요즘에 SNS에 보니까 네. 여기다가 담그면은 여기 세균을 없애주잖아요. 그러니까 내 발에 있는 세균까지 다 없애준다. 근데 너무 그럴싸해서 추천할 법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에 뭐 멘톨도 들어있고 알코올도 네. 들어있고 또 일부 항균 성분까지도 들어있다 보니까 뭔가 피부에 닿았을 때 좀 상쾌한 느낌도 드실 것 같고 시원할 것 같아요. 냄새가 좀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 수는 있지만 무좀을 일으키는 균은 입속에 있는 균이랑은 다르거든요. 피부 사상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항균 효과는 전혀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안에 있는 알코올 성분 같은 게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고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 소금은 어때요? 이거 저 소금물에 발 담그면 낫는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근거가 없는 이야기일 뿐더러 무좀이 있으신 분들이 간지럽다 보니까 많이 긁어서 피부에 상처가 나 있는 경우도 많고 피부가 갈라진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상처에 그냥 소금을 그대로 뿌리는 거거든요. 굉장히 아프고 자극이 심하겠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도 마지막. 마늘은 본 적이 없는데 마늘을 발라본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간지러운 거보다는 따가운 게 낫지라는 생각이 지금 들긴 들거든요. 요건 어때요? 지금 제가 이 앞서서 세 개는 다 근거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유일하게 근거가 있는 게 마늘이에요. 네. 대규모 연구는 아니었고요. 무좀 환자 7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마늘 안에 아존이라고 하는 성분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 성분을 메인으로 한 치료제를 하루에 2번 꾸준히 발랐더니 굉장히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났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기는 했어요. 근데 이거는 마늘 자체를 바른 게 아니라 마늘에서 추출한 성분을 치료제로 만든 거잖아요. 네. 마늘 안에는 아존의 함량이 낮을 뿐더러 다른 자극적인 성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마늘 그 자체를 문지르는 건 피부에 너무 심한 자극이 될 것 같습니다. 와, 무턱대고 따라했다가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겠네요. 맞아요. 무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워낙 가렵다 보니까 당장의 증상을 좀 없애려고 많은 민간요법들을 하시는데요. 내가 가렵고 각질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민간요법보다는 바로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특히 이 무좀에 쓰는 항진균제 같은 경우는요. 충분한 기간을 썼을 때 효과가 좋지 중간에 좀 좋아지는 것 같네 하고 끊으시면 재발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피부과에 가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약 처방을 받으시고요. 충분한 치료 기간도 의사와 함께 상의를 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민간요법에 의존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무좀은 이게 발 쪽이 그렇게 가렵고 이런데 장마철에는 또 사타구니 쪽이 가려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 민망하기도 하고 이것도 네. 질환이죠. 맞습니다. 자, 오늘같이 이렇게 비 오고 습한 날 이렇게 사타구니 쪽이 이렇게 가렵고
붉게 변하는 그런 병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완선이라고 합니다. 뭐 음부백선이라고도 하죠. 완선. 자, 처음에는 이제 붉은 반전처럼 시작했다가 이게 가장자리로 점점 퍼지면서 심한 가려움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고요. 이것도 역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이 무좀을 일으키는 피부 사상균에 의한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보통 뭐 사타구니 무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좀 조심해야 돼요?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는 분들이죠. 뭐 수험생들, 직장인분들 조심해야겠고요. 비만 때문에 살이 이렇게 맞닿는 면적이 넓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하고 당뇨병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진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수건이나 속옷과 같은 것들을 이제 함께 사용하는 습관을 반드시 버리셔야 하겠고 깔끔하게 그리고 무좀 있는 발 만진 다음에 사타구니나 다른 부위를 만져서 옮아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고요. 또 찜질방 같은 데 가면 이제 거기서 대여해주는 옷들을 속옷을 착용하지 않은 채 그냥 입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곰팡이의 포자가 날리다가 옮아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속옷을 좀 입고 대여해주는 옷도 입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장마철 곰팡이 질환 중에서 어루럭이라고 왜 피부가 얼룩덜룩해지는 거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다른 곰팡이성 질환은 주로 가려움증이나 통증 같은 게 동반이 되는데 어루러기는 병원에 오실 때 보통 선생님 갑자기 뭐 앞가슴이나 등이 하얗게 탈색 소반이 생겼어요. 아니면 갈색 반점이 생겼어요라고 하면서 찾아오시거든요. 원래도 우리 피부에는 말라세지아라고 하는 곰팡이균이 상재균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름철이 되면 땀도 많이 나고 더 덥고 습하다 보니까 이 균이 과증식하면서 어루러기라고 하는 피부 질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피지샘이 많이 발달해 있는 곳에 주로 생기게 되는데 설명드렸던 앞가슴이나 등, 목, 어깨 같은 부위에 많이 생기고요. 사실 열대지방에서는 인구의 한 30에서 40%까지도 감염이 돼 있는 꽤나 흔한 질환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앞서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가려움증이나 통증 같은 증상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빨리 이렇게 병을 깨닫지 못하고 좀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뭐 무좀, 완선, 어루러기 이런 곰팡이 질환들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될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위험한 지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자주 걸리는 헬스장, 사우나, 수영장 이제 이런 곳에 가시게 되면 공용 슬리퍼라든지 이제 수건을 좀 같이 사용하지 않고 개인 용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할 거고요. 또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땀이 많이 나잖아요. 또 이럴 때가 안 좋은 거다 보니까 이 땀이 많이 났을 때는 빨리 겉옷이라든지 속옷, 양말들 빨리 갈아입고 샤워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샤워를 하게 된 이후에는 이게 습한 게 안 좋기 때문에 물기를 사타구니나 발가락 이렇게 좀 병이 생기기 쉬운 위치들은 꼼꼼하게 잘 말려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건 얘기를 또 할 수가 있겠는데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수건을 좀 따로 쓰시는 게 좋고 이게 또 여름철 습하잖아요. 한 두세 번 정도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좀 세탁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욕실 같은 데서 그냥 딱 걸어놓고 이러면은 습기가 계속 유지가 되니까 네, 그런 것들은 좀 그런 건 정말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삼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욕실이 이제 아무래도 습기가 좀 많이 모이다 보니까 사용하시고 나면은 환풍기를 돌려서 한 30분 이상 좀 이렇게 건조시키는 것이 정말 좋겠고 그다음에 욕실화 같은 거 많이 젖어 있잖아요. 네. 이런 무좀 걸리기 쉬우니까 이런 것도 물기 잘 제거하고 그다음에 말려주신 이후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마철은 저 신고 나간 운동화가 젖어. 맞아. 그거 그대로 오는데 운동화 그거 하나뿐이니까 다음날 이거 또 신고 나간단 말이에요. 이거 안 돼. 푹푹해요. 그럼 이제 젖어 있으면 습하고 또 우리 발바닥에 떨어진 각질이 거기에 이제 스며 있기 때문에 곰팡이가 번식하기 정말 쉽거든요. 일단은 운동화는 깔창은 좀 분리해서 따로 좀 말려주시는 게 좋겠고 그 안에 신문지나 키친타올 같은 거 좀 같이 넣어서 쉽게 습기를 제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요 운동화를 매일 똑같은 운동화 신지 마시고 네. 한 켤레 더 구입하셔서 좀 번갈아 가면서 신으세요. 그러면 우리 땀 때문에 젖어 있던 부분이 충분히 마를 시간을 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신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 예전에 그거 하나 달아야 그 다음 운동화 사. 네. 통풍 잘 되는 거 하나 더. 근데 또 그 젖은 빨래 오래 두면 거기 곰팡이 생기기 쉽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 장마철에는 습해가지고 빨래가 진짜 잘 안 마르는 것도 걱정이에요. 맞아요. 쉽지가 않죠. 그래서 빨래 끝나시면 가능한 빨리 꺼내서 널어 말리시는 게 좋은데요. 장마철에는 보통 실내에서 말려야 되잖아요. 이때 너무 빽빽하게 넣으시면 안 돼요. 간격 충분히 두시고요. 가능하면 뭐 선풍기나 아니면 서큘레이터 같은 거 같이 옆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환기가 잘 되겠죠. 또 집에 제습기가 있다면 더 좋습니다. 아니면 에어컨의 제습 기능을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집에 건조기가 있다면 이 장마철이 바로 건조기를 위한 기간입니다. 이때는 가능하면 고온으로 해서 충분히 말려서 습기를 완전히 제거해 주는 게 좋겠죠. 네, 이번 장마철 꼭 기억하시고 지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장마철 위험 질환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습기 먹은 호흡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염 그리고 천식. 천식입니다. 아. 아니 저는요 유독 장마철만 되면 재채기가 많이 나고요. 그 감기 걸렸나 싶을 정도로 막 콧물이 줄줄줄줄 막 이렇게 맞아. 나고 그래요. 이게 비염이 좀 더 심해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외래에도 정말 그런 환자분들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요. 아무래도 이 습도가 높은 이런 장마철은 이런 비염이나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계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장마철은 습하다 보니까요. 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실내 습도가 많이 올라가게 되니까 이런 그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곰팡이 같은 그런 나쁜 물질들이 빨리 번식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자꾸 들여 마시다 보면 원래 있던 비염이나 천식 증상이 쉽게 악화될 수가 있죠. 특히 침구류나 카펫, 커튼, 에어컨, 필터 이런 것들에 이 여러 가지 알레르기 유발 물질들이 많이 묻기 때문에 네. 좋지 않은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 장마철이 뭐 곰팡이도 키우고 진드기도 키우고 뭘 많이 키우네요. 근데 비염과 천식 언뜻 보면 막 증상이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두 질환 다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하는 이제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다 보니까 좀 혼동하기가 쉬운데요. 비염은 말 그대로 코에 생기는 염증, 코에 생기는 반응이기 때문에 좀 더 증상들이 코 쪽으로 몰려 있죠. 맑은 콧물이 흐르고 재채기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또 코 막히거나 코가 가려움 증상도 많이 동반이 됩니다. 반면에 천식 같은 경우는 기관지 쪽으로 염증과 알러지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호흡과 연관이 깊습니다. 기침을 하시기도 하고요. 숨을 쉴 때 쌕쌕거리는 소리가 난다거나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또 숨이 차는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근데 비염 있는 분들 중에 보면 천식까지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왜냐하면 사실 코랑 기관지는 결국 같은 호흡기 카테고리 안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에 알레르기로 인한 염증이 생기면 이게 심해진다면 기관지에까지 영향을 주면서 천식에까지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천식 환자의 약 80% 정도가 비염을 동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반대로 비염 환자도 50% 정도는 천식을 동반하고 있을 정도로 상호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장마철에 코를 훌쩍이고 막 기침을 하는 게 비염인지 천식인지 감기인지 이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뭐 간단한 자가진단 테스트 한번 준비해봤는데 보시죠. 먼저 비염부터 한번 볼까요? 5가지가 있는데 자, 재채기를 연속 5번 이상 한다. 맑은 콧물이 계속 나온다. 코나 눈이 가렵다. 청소할 때 증상이 심해진다. 가족 중에 알레르기 질환이 있다. 자, 이 중 2개 이상 해당된다면 비염일 수 있습니다. 난 모르겠는데. 저는 4개. 아, 그래요? 무조건 비염이네요. 저. 진짜 오. 비염인가 보다.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아보셔야겠습니다. 네. 천식도 네. 한번 볼까요? 네. 천식도 5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에어컨 오래 쐬면 기침이 심해진다. 밤에 기침 때문에 깬 적이 있다. 계단 오르면 숨이 차고 기침이 난다. 자, 웃거나 크게 떠들면 기침이 난다. 감기 후에 기침이 한 달 가까이 난다. 자, 이 중에도 역시 2개 이상 해당된다면 천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거 저도 아니에요. 예. 어우, 다행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장마철에는 어떻게 해야 이 호흡기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습도가 중요하다 보니까 제습기나 아니면 보일러 등을 이용해서 이제 실내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실내 습도 한 40에서 60% 정도 유지하시는 걸 좋겠고요. 그다음에 에어컨하고 선풍기 많이 트시는데 이게 날개나 필터에 걸려 많이 여러 가지 물질들이 묻게 되니까 그걸 청소를 해서 곰팡이 포자가 공기 중에 퍼지는 것을 좀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침대 시트나 베개 커버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세탁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불은 2주에 한 번 정도 세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마철에는 아무래도 좀 습기가 이렇게 환기하기가 좀 어려우니까요. 건조기를 이용해서 좀 많이 바짝 말리거나 중간중간 햇빛이 좋은 날에는 햇빛에 말려서 좀 이런 그 침구류들을 한 번씩 이렇게 깨끗하게 만드시는 것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장마철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더워요. 낮에 참 더운데 오늘도 더울 거고 네. 또 소나기 소식도 있고. 네, 맞습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 챙기시고요. 더위 속에 건강 지킬 수 있도록 물도 자주 마시는 습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밤 Oasis Save the next channel